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동안 동력학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게 된 한국교통대학교 자동차공학과의 양원석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정규 수업이 아니고 짧은 강의로서 저희과 저희 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외부 참여자들 혹은 동력학에 관심이 있어하는 그런 외부 연구자들을 위해 만든 일종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은 크게 자세히 나가지는 않고 가볍고 짧게 나갈 예정이니 이 점을 참고하시고 컨텐츠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력학에서 수업을 나가기 전에 짤막하게 서론과 그다음 기초 수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력학이라는 과목을 나가기에 앞서서 역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다루는 물리학이냐면은 힘, 그리고 물체, 그리고 운동과 변형 이게 한꺼번에 하나가 이제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요소 간의 관계를 다루는 물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개체의 역할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힘이 매개체에 작용을 했었을 때 각 두 가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물체에 그래서 그 물체의 운동이 상태가 변한다라든지 아니면 물체의 변형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둘 중 하나의 결과가 일어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고체인 경우를 우리가 고체 역학 그래서 영어로는 solid mechanic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물체가 유체인 경우를 우리가 유체 역학 그래서 fluid mechanics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체 역학에서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힘의 상태에 따라서 운동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변형만 일어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학문을 우리가 스태틱스 정력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그런 학문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동력학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다이나믹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력학은 사실은 뭐 스태틱 미케닉스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동력학은 뭐 다이나믹 미케닉스 혹은 벡터 미케닉스 뭐 등등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정력학은 1학년 때 저기 학생들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제 1학년 2학기 혹은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력학은 운동하지 않는 고체 그래서 보통은 1학년 때 배우는 그런 고체를 우리가 강체로 정의를 해서 모든 힘의 합은 0으로 정지하는 물체라고 정의를 하고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력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고 영구적이진 않지만은 어떤 변형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디포메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 학문은 뭐라 그러냐면 재료역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재료역학은 미케닉스 오브 메테리얼스라고 얘기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료역학은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죠. 그래서 아마 현재는 2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슬슬 이제 조금씩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고체 중에서도 변형이 일어나는 변형체를 다루는 학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재료역학을 변형체 역학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번 학기 때 배우는 이 강의에서 배우는 동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운동하는 고체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고체도 역시 강체, 변형되지 않는 강체와
그 다음에 변형이 일어나는 변형체로 나뉘는데, 운동하는 변형체를 다루는 학문은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학기에서는 운동하는 고체 혹은 운동하는 강체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변형체를 다루는 것은 사실 구조동력학이고요. 요거는 보통은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시던지 아니면은 아주 맛보기로 기계 진동학에 대해서 살짝 다루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력학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운동학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키네매틱스. 그리고 운동학과 다르게 이제 운동역학이라고 해서 이제 키네틱스라고 이렇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학과 운동역학은 교묘한 차이가 있는데, 한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동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힘역자입니다. 힘역자. 힘역자이기 때문에 힘을까지 고려해서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운동역학이라고 하고요. 키네틱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힘을 제외한 나머지 운동 상태만 다루는 것을 우리가 운동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학은 힘을 고려하지 않는 운동 해석, 즉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또 나뉠 수가 있는데, 변이,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마 이과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변이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그 물성치를 그대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운동역학은 말 그대로 이제 힘을 고려한 학문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발생하는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이제 운동역학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에 배우셨던 것처럼 뉴턴의 제2법칙의 근거에서 다루는 학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운동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력학은 크게 운동학과 운동역학, 그리고 보통은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것은 고체 강성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 안에는 4대 역학이 있는데, 정역학, 동력학, 그 다음에 고체역학, 재료역학, 동력학, 유체역학, 이 세 가지를 다룬만 이제 역학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은 연력학은, 역학 범주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서머다이나믹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미케닉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뉴턴의 제2법칙과 상관이 없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은 뉴턴의 제2법칙이 아니고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요런 것들을 다루죠.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미케닉스는 아니지만은 기계공학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 4대 역학에 포함을 시키고 일반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동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력학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운동하는 고체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 요거를 이제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어떤, 물체가, 이런 고체가 존재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를 설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물리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운동이라고 하거나, 오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존재해야지,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운동과 변형이, 일반적으로는 두 개 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를 다루는 거를 우리가 동력학에서 배운다라고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힘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력, 그래서 바디 폴스, 이런 물체에 속한 모든 부분에 작용하는 그런 힘을 우리가 입체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게는 중력과 전자기력, 이런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면력이라고 해서 이제 서피스 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모든 부분이 아닌 물체 경계면에서 표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표면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접촉력,
마찰력, 그리고 유체에서 담겨져 있는 그런 압력, 그런 유체가 고체에 대해서 가해지는 힘은 이제 압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힘의 종류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운동과 변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르는 위치 혹은 자세의 변화를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네모난 어떤 상자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이제 힘을 가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경과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힘을 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다 지난 경우에는 자, 원래 있던 위치에서 이렇게 물체의 중심이 이동되는 이런 직선 운동 혹은 병진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체 부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회전 운동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니면은 저 운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양쪽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당겨주면은 자, 이 물체를 우리가 뭐 고무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원래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물체가 찌그러진 그런 눌려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디포메이션, 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운동과 변형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운동과 변형을 한꺼번에 다루는 학문은 이제 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원 과정의 구조동력학에서 배우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부 과정에서는 이런 운동만 다루는 것을 동력학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동력학에 대해서는 이제 운동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이 가해졌을 때 움직임만 다루는 학문. 그리고 힘이 가해졌을 때 변형이 되는 학문은 여러분들이 이 과목과 같이 배우는 재료역학에서 아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부 과정에서는 이 운동과 변형을 분리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동력학과 재료역학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동력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제 힘을 가해졌을 때 이제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왜 분석하는지가 되게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력학의 응용 분야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동력학을 배우시고 난 후에는 이제 기계역학, 기계운동학이라는 어떤 일종의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기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력학을 배우고 난 후에는 우리가 기구학이라는 그런 기구 설계 혹은 기구학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력학을 배우고 난 후에 우리가 재료역학과 같이 더해져서 이제 진동학이라는 그런 과목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는 이제 엔진을 튼다라든지 이제 기계를 틀게 되면은 반드시 힘이 존재를 하고 그 힘이 재료의 변형과 운동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진동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진동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설계로 이제 진동 제어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진동학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물체가 떨리면서 발생하는 이런 음향학, 혹은 이거를 이제 소음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음 제어라든지 그런 음향학의 그런 학문들을 우리가 다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력학을 배워서 우리가 전자 제어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로봇공학이라는 그런 학문도 저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력학을 이제 응용 분야를 저희가 배우기 위해서는 동력학의 어떤 부분들을 배워야 되냐면은 이런 어떤 운동 상태. 그래서 자세랑 속도, 가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 에너지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혹은 충격량, 운동량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뿐만 아니고 이런 에너지와 충격량, 운동량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은 이런 운동 상태를 조금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동력학은 요런 과목, 요런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배우시는 것은 이제 어떤 이런 기구 설계의 가장 기본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시는 그림이 바로 사절 링크의 아주 간단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절 링크라고 하는 것은 링크가 4개인 부재가, 이 링크를 이제 다른 말로 부재라고도 합니다. 부재. 재료 막대기라고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막대기를 4개에 대한 그리고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이걸 이제 조인트라고 배웠었죠. 저희가 이제 정력학에서는. 그래서 이 조인트들과 이런 부재들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기구를 우리가 움직였을 때 어떤 다른 방향에 있는 조인트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쪽에다가 모터를 달아주고 한쪽에는 뭐 기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뭐 로봇 팔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링크의 길이라든지 각각의 힘이 각각의 조인트에 걸리는 그런 힘들을 계산해서 부재를 얼마큼 단단한 거를 설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엔진을 달았을 때 시점을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운동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학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링크의 길이, 그리고 회전 속도, 가속도 등을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기구가 파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설계된 이런 부재가 파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에 걸리는 힘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들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운동역학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힘들을 다 모아서 각각의 링크의 부재랑 무게를 결정짓는 것을 우리가 재력학에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세 가지의 관점으로 이 기계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력학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교과 과목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본 교재는 이제 질점, 크게는 이제 질점과 강체를 다루는 거를 크게 나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강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계진동 같은 경우에는 진동학에 대해서 또 다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강체 운동역학은 사실은 3차원을 다루긴 해야 되는데, 본 15주차 안에서 이런 어떤 운동역학 3차원까지 다루는 건 굉장히 무리다라고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생략을 했고, 그 다음에 운동역학 중에서도 뉴턴의 제2법칙까지, 2차원의 뉴턴의 제2법칙까지만 다루는 것으로, 교과목을 이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동력학을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 가장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수학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고등학교 때 혹은 우리가 일반 수학 혹은 이제 미적분학 때 배웠던 그런 이론들을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서론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어떤 수학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삼각함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사인, 코사인 혹은 이 사인, 코사인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탄젠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XY 평면을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살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와 X축 간의 어떤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화살표를 그냥 한 바퀴 돌려주면은 어떤 반지름이 R인 원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요 좌표가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좌표. 그래서 그 좌표를 우리가 Rx와 Ry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Rx, Ry 좌표는 좌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요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Rx와 Ry로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R과 Rx, Ry가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것대로 이 삼각형을 우리가 따로 떼서 정의를 하면은 가장 긴 변이 R이라고 하고 직각삼각형에서, 그리고 이루는 가를 세타라고 했었을 때 밑에 있는 거를 우리가 코사인으로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R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이렇게 S를 그릴 수 있어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R 사인 세타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밑에 있는 R 코사인 세타는 RX인 거고 R 사인 세타는 RY가 되겠죠. 그래서 RX는 R 코사인 세타, R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RX랑 RY를 이 피타고라스 정리, 이 식에 대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R제곱을 약분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라는 그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한번 되뇌어 볼 수가 있고, 근데 모르신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오메가 t로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각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각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도는 혹은 각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각자만 붙인 겁니다. 각속도는 각변이 오브 각시간,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각변이라고 하는 것은 각속도에다가 시간만 곱해주면 돼요. 이 t는 시간입니다. 시간 흘러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세타는 오메가 t를 대입하면은 그냥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2파이로 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파이의 주기고, 그 다음에 n은 여기서 뭐 자연수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자연수뿐만 아니라 정수면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2파이 n, 그 다음에 코사인은 2파이 n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됐을 때 주기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2파이로 이렇게 건너갔었을 때의 값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사인, 밑에는 코사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2파이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요 길이가 이제 2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파이씩 건너가게 되면은 값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요런 어떤 주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요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탄젠트인 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0부터 이렇게 이제 발산하는 구간이 이제 90도가 되죠.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기는 결국에는 파이다. 그래서 탄젠트 파이 n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칭을 살펴보면은, 자, 사인과 탄젠트는, 자, 두 개는 뭐냐면은, 두 개는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타에 마이너스 달려있는 것과 바깥으로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에는,
사인은 바깥으로,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도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약간 외우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코가 있으면은 좀 약간 지저분한 말일 수는 있겠지만, 콧물을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은, 마이너스를 콧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코가 들어가면은 없어집니다. 콧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코탄젠트 아니면 코시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y축 대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시컨트 같은 경우에는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적분항에서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 삼각함수에는 이제 역함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삼각함수의 범위가 다 역함수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정역과 공역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역사인 함수 혹은 역코사인 함수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인 함수만 이제 일단은 다루고, 그 다음에 역탄젠트 함수, 요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크 사인 펑션 혹은 인버스 사인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삼각함수는 y는 sin x 요렇게 돼야 되는 게 삼각함수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인버스를 역함수를 시키게 되죠. 역함수를 시키면은 x랑 y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sin y는 x. 그래서 요런 형태는 우리가 잘 쓰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한쪽을 y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을 넘겨줘서 사인 아크, 뭐 인버스 사인, 혹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아크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역함수는 의 조건은 뭐냐면은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정의역과 공역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데,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공역이 존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 1대1만 될 수 있도록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1, y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파이 파이 오브 2, 그 다음 파이 오브 2보다 크고 파이 오브 2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삼각함수 중에서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역함수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역함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걸 우리가 아크사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가 이제는 y축으로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사인 함수라고 하고요. 이제 역탄젠트 함수도 마찬가지로 공역, 정역과 공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y는 탄젠트 x가 이제 역함수로 존재를 하게 되면은 탄젠트 y 이꼴 x가 됩니다. 그래서 y를 탄젠트를 인버스를 시켜주게 되면은 y는 인버스 탄젠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크 탄젠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려보면은, 자, 탄젠트는 파이로 계속 주기적인 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범위만 우리가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의해서 다루면은, 자, 요거는 공역, y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데, 이제 역함수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정의역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x는 계속 전부 다 존재를 하게 되겠고, x에 따라서 y 값의 범위, 공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 그래서 이런 공역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미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은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그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아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평균 기울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x 범위와 y 범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범위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y는 fx라는 어떤 그래프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존재를 할 때
어느 구간을, 임의의 구간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x0에서 x1까지 우리가 범위를 한번 잡아봤을 때 요 구간 사이에 평균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x0점에서 x1점을 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평균 기울기 혹은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평균 변화율, 평균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해줘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x 증가량은 뭐냐면은 밑에 x1과 x0 사이이기 때문에 x1-x0 분의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식을 빼주면은 그게 바로 y의 증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fx1-fx0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우리가 증가량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델타 x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떤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x1은 뭐냐면은 x0에서 델타 x만큼 증가한 게 바로 x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x1 대신에 x0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게 되면은, 대입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요런 식을 갖게 됩니다. 델타 x분의 fx0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또 다시 정의를 하면은, 자, x의 증가량을 우리가 델타 x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 y의 증가량을 우리가 쉽게 그냥 델타 y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정의. 자, 그러면 결국에는 평균 기울기는 그냥 델타 x분의 델타 y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건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그리고 평균 변화율이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변하는 변화율도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미분계수라고 요거를 정의를 하는데 요거는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혹은 기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존재를 할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극한의 개념을 써서 델타 x가 매우 작을 때 0에 근사할 때를 우리가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혹은 미분계수라고 정의를 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미분의 정의 혹은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자, x1이 델타 x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예요? x0에 근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극한의 개념을 따라서 리미트 x1이 x0에 근사해질 때 아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썼는데 평균 변화율의 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또 뭐냐면은 x1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x0 플러스 델타 x. 그래서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대입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델타 x가 0으로 갈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순간 변화, 평균 변화율에서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썼죠.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요 식이 된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씌워주면은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분모분의 분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리미트라는 것을 다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d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dy dx. 그래서 읽을 때는 그냥 dx분의 dy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dy dx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다. 그래서 미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설정이 되겠고요. 근데 y는 우리가 fx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대입을 해줘서 dfx,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d의 dx도 쓰기가 귀찮기 때문에 요걸 약어를 써서 f'이라고 합니다. 프라임이라고 하면 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f'x0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미분계수 공식은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공식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C가 상수라고 하면은 C를 미분하면 0,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 X의 N승은 N의 X의 N-1승. 그래서 지수가 튀어나오고 그 지수는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값은 상수이기 때문에 C의 F'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각각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F'의 플러스 마이너스 G'이 됩니다. 자, 곱셈 형태의 미분은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곱셈 형태의 미분은 F와 G가 곱해져 있는 형태. 그래서 요거는 앞에 거 미분이죠. 그죠? 플러스 뒤에 거 미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2의 x승, 그래서 2를 우리가 자연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때 아마 다루셨을 텐데, 자, 자연상수는 2.718128 이렇게 무리수입니다. 굉장히 무리수. 그러니까 비순환 소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계속 이제 파이 같은, 마치 파이랑 거의 비슷한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x승, 그래서 이거 영어로 하면 익스포넨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익스포넨셜 x를 미분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납니다. 자, 그리고 C의 X승. 그래서 C가 상수인데 X승이 있다라고 하면 미분을 하면은 C의 X승 그대로 남지만은 로그의 2가 아까 자연상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그 2의 C가 나이는 거고, 자, 로그 2는 다른 말로 어떻게 쓰냐면은 l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ln입니다. ln. in이 아닙니다. 그래서 C의 X승은 lnC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고요. 자, 로그 A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1 over X의 LNA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기를 한다. 그래서 미분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런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고등학교 수학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이참에 공식을 외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분에는 연쇄법칙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체인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쇄법칙은 어떻게 쓰냐면은 매개 변수가 존재할 때. 자, 보통의 매개 변수는 우리가 어떤 거를 쓰냐면은 보통은 t라는 변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 90%, 동력학에서 매개 변수를 쓰는 8, 90%, 그러니까 기계공학에서 쓰는 매개 변수는 보통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공통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쓰기 딱 좋은 그런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연쇄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ydx라고 우리가 미분계수를 배웠었는데, 자, 이거는 분모분자랑 같기 때문에 dt를 곱해주고 밑에 곱해주면은 위에도 dt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약분이 돼서 dydx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ydx를 양변에 분모분자에 dt로 나눠줘도 이것도 체인룰입니다. 그래서 dydt dx d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자, 연쇄법칙은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뭐 한 가지 예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처럼 이런 합성함수, 이런 거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합성함수의 f의 gx꼴, 그래서 요거의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t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요건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매개변수예요. 그래서 t는 gx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dydx라고 하는 것은 아까의 체인룰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ydt라고 하는 것은 그냥 f't가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게 y는 f의 gx가 되기는 하지만은 ft도 이게 안을 취한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에 대한 함수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t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는 g'이 됩니다. 그렇죠? 요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그래서 t를 다시 gx를 넣게 되면 다시 요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보통 이렇게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f의 gx라고 하는 것은 겉에 거 미분, 그 다음에 속에 거 미분, 이거 속미분이라고 뭐 이렇게 약어로 쓰기는 하는데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속미분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에 거 미분, 속에 있는 거 미분. 자, 마찬가지로 fgh가 요런 식으로 합성함수가 3번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겉에 있는 거 미분, 그 다음 안에 있는 거 미분, 그 다음 안에 있는 거 미분을 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시는 게 바로 연쇄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의 또 다른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of g라고 했었을 때, 자, 요거는 이제 분모에 대한 미분인데 아마 선택 미적분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은근히 제가 좀 나이 차이가 여러분들이랑 좀 심하게 좀 나는데 저도 7차 첫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7차 과정에서는 이제 미적분학에서 선택 과목이었는데 그때에 나오는 그런 과목이 이제 그 미분 그런 공식이 나와져 있는데 그래서 이 미분 공식은 보통은 이제 유도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워지냐면은 gx의 전체 제곱은 f'g 마이너스 fg' 이렇게 이제 외워집니다.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으로 다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g의 fx는 미분하면은 바깥에 거 지수 미분이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fx는 그대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ln 같은 경우에는 그냥 fx분의 f'x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유도 과정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로 다 미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삼각함수도 역시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in x는 코사인. 보통 암기를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자, 아까 우리가 코사인 x가 y축 대칭이라고 그래서 코를 먹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미분은 한 대 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x는 때려줬기 때문에 아까 먹었던 코를 뱉어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분에서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함수는 코사인, 그 다음에 코탄젠트, 코탄젠트의 약어가 아마 코트 이렇게 쓸 겁니다. 코탄젠트, 그 다음에 코시컨트, CSC였던 것 같은데 CSEC였나? CSC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니면 코시컨트의 약자 코식까지 코식.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요건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탄젠트는 코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지 않고요. 근데 탄젠트를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이 됩니다. 시컨트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의 역수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각각의 속미분을 해줍니다. 합성함수기 때문에. 자, 아크 사인이나 아크 탄젠트는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는데 이걸 증명을 제가 간단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증명은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아크사인과 아크탄젠트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외워두시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적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간단하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게 되는데 뭐 자세하면은 뭐 좋으시겠죠. 그래서 혹시 그 수학을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 장을 좀 스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프의 어떤 밑면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함수가 y는 fx가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요런 면적. 그래서 범위를 정의역을 A에서 B까지 우리가 정의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면적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 면적을 우리가 S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S는 적분을 하게 되면은 S라고 하는 요 밑면적은 자, 정의역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근데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의역을 항상 알 수 있는 문제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정의역을 항상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정의역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적분할 때는 어떤 걸 얘기를 해야 되냐면 부정적분이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부정적분.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아니부,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는 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분, 정해져 있는 적분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없는 경우는 부정적분으로 해서 마지막에 상수 C, 그래서 이 C를 우리가 적분상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적분상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입니다. 그래서 적분상수를 알기 위해서는 정의역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건 적분상수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자, 정적분은 적분상수가 필요 없죠. 그렇죠? 정의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하는 것은 자, fx는 이게 적분된 함수입니다. 적분이 된 함수.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미분이나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적분된 함수입니다. 그래서 적분된 함수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면적이기 때문에 그냥 분배 법칙이 다 성립이 됩니다. 더하기에 대해서는 다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고요. 자, C라는 배수를 해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기본적인 공식은 이렇습니다. 자, X의 N승인데, 자, X의 N승을 적분하면은 N 플러스 1에 X의 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보통은 미분이 익숙하기 때문에 적분을 검토하려면은 역으로 미분을 해줬을 때 그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뭘 적분한 거냐면은, 뭘 미분한 거냐면은 lnx를 미분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lnx라고 하는 것은 ln이기 때문에 자, 로그는 안에 있는 x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절대값이 무조건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익스포넨셜 x는 미분해도 익스포넨셜 x니까 그대로고요. 자, 사인 x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은 코가 한번 튀어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어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컨트 제곱은 탄젠트였고, 그 다음에 시컨트, 코시컨트는 여러분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사인을 미분하면은 코사인,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아크 탄젠트랑 아크 사인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적분할 때는 아크 탄젠트, 아크 사인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적분도 역시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치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환 적분 같은 경우에는 적분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킬. 그래서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적분 계산을 간단하게 한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f의 gx라고 하는 것이 g'x. 그래서 우리 이거 많이 봤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를 미분한 거냐면은 사실은 f의 gx를 미분한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적분을 하면은 f의 gx만 우리가 써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형태가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주냐? 자, gx를 어떻게 해주냐? 안에 있는 요런 어떤 합성함수 형태를 일단 임의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치한 적분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경험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은 아마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습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매개분수를 우리가 U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U는 GX다. 자, 요렇게 미분을 하고요. 자, 미분을 하게 되면은, 자, 양쪽을 미분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DU는 뭐예요? G의 프라임의 X고, 자, X로 미분했기 때문에 DX. 요렇게 미분합니다. 자, 요게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U의 GX를 양쪽으로 미분하면 뭐예요? DU D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 프라임의 X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미분 계수는 분모 분자를 우리가 띄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뭐예요? DX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DU는 G 프라임의 X의 DX가 되겠죠. 그쵸?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요게 요값 형태가 DU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요 값은 U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FU, DU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D가 정의역 자체가 DX에서 DU로 바꿨기 때문에 DX, DU로 정의역을 바꾸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A랑 B가 X였기 때문에 각각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UA와 UB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GA, GB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치환적분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예제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풀이를 다 써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어봤을 때 안에 있는 이 루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거를 임의의 매개변수로 잡아가지고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분적분은 치환적분에 비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적분은 어떻게 됐냐면은, 자, 한쪽이 미분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쪽만 미분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U의 V'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UX와 VX가 자, 요거를 미분하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앞에 거 미분 플러스 뒤에 거 미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다 인테그랄 적분을 다 씌워주고요. 그쵸? 그러면 적분을 씌워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UX와 VX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요런 식이면은 요 식을 한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식이 밑에 있는 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을 미분한 형태로 보고 봤을 때의 계산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문자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예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인테그랄의 x는 sin x의 dx가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요런 형태의 적분값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요렇습니다. 자, 미분이 되어 있는 것과 미분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나눠줍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경험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력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그때마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마 요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나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 적분하기 쉬운 거를 V'으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분하기 좀 난해한 것들을 보통은 U. 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적분하기 쉬운 거를 V'으로 해요. 그래서 사인 혹은 이스퍼넨셜, 지수함수 이런 것들을 적분하기는 굉장히 쉽죠. 그렇죠? 그래서 V'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UX와 V'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미분이 된 거는, 미분이 안 된 거는 미분함을 해버리고요. 미분이 되어 있는 거를 가정을 하는 거는 적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면은 뭐냐면은 위에 있는 대각선을 1번, 밑에 있는 대각선이 2번이 어떻게 되냐? 이쪽을 1번, 이쪽을 2번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u와 v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x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 된 것과 v를 곱해주면은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코사인 x를 적분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사인 x. 왜냐하면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간단한 어떤 벡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벡터 미케닉스라고 해서 사실은 벡터를 알면은 동력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벡터라는 단원 자체가 요새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좀 배우시는 분이 있고 배우지 않으시는 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벡터라는 과목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공대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넣어놨고요. 간단하게 넣어놓은 요 공식만 알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동력학을 보실 때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벡터를 알기 전에 어떤 물성치를 알아야 되냐면은, 자, 먼저 스칼라라는 물성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스칼라는 크기의 양만 존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길이, 온도, 전압, 압력, 속력입니다. 자, 온도라고 하는 것도 뭐 몇 시 방향으로 몇 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쵸? 그래서 길이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뭐 동쪽 방향으로 근데 동쪽 방향으로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지 뭐 길이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센치다라고 하는 그런 길이는 스칼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없는 거를 우리가 스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크기랑 방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학을 분석을 할 때 보면 벡터로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 그런 운동량, 그래서 힘, 혹은 속도나 가속도, 변이 이런 것들은 다 벡터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압력, 힘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압력이나 압력 힘은 다릅니다. 자, 압력은 그냥 프레셔, 파스칼이고요. 나중에 아마 유체역학을 배우시면 요 말이 나올 텐데 압력 힘은 뉴턴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표면적으로 곱해져서 나오는 그런 힘을 우리가 압력 힘이라고 하는데 이 압력 힘은 방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만 아시고 나중에 유체역학 때 배우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벡터라고 존재를 하고요. 자, 벡터는 위에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칠판으로 보통 쓸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밑에 물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화살표를 쓰는 게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볼드체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칠판을 쓸 때 A 이렇게 쓰시거나 A 이렇게 밑에 이렇게 그 물결 표시를 쓰던가 아니면 A에 볼드체를 쓴다고 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교수님들마다 성향이 다른데 저는 보통은 물결 표시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물결 표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벡터구나 혹은 나중에 보시면은 행렬도 나중에 배우실 텐데 그 행렬의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공수2에서 아마 다시 다루실 거고요. 자, 벡터의 크기는 그냥 절대값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는 어떤 거냐면 일종의 화살표라고 보시면 돼요. 화살표. 그래서 화살표고 크기랑 방향. 그렇죠? 요렇게 있는 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단위 벡터라는 말을 쓰는데 유닛 벡터라고 하고요.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벡터를 가리킬 때 단위 벡터에다가 크기를 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크기를 곱해줘서 나타내는 경우를 이제 단위 벡터의 쓰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벡터의 상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나 방향이 모두 같아야 돼요. 하나만 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시작점은 달라도 된다. 평행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A 벡터, B 벡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은 다르지만은 길이와 가리키는 방향. 그래서 평행하죠. 두 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벡터의 상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크기가 다른 거죠. 여기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크기랑 방향이 모두가 다른 거는 벡터의 상등이 아닙니다. 벡터가 다른 벡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두 개를 빼주거나 뭐 해주면은 그런 다르게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좌표계를 우리가 따질 수가 있는데 그 좌표계에서는 보통은 이제 3차원 좌표계를 많이 씁니다. 근데 3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2차원만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Z를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과 점을 이어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벡터가 이제 시작점이 P점이라고 하고 끝점이 Q점이라고 하는 우리가 A 벡터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Z를 우리가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럼 XY와 XY2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PQ 벡터라고 이 말도 합니다. P에서 출발해서 Q로 가는. 그래서 벡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도 크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Z의 증가량, 이렇게 증가량의 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벡터의 성분이다 얘기를 하고요. 그 성분은 간단하게 표현해서 x2-x1, y2-y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이 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을 뺍니다. 시작점을 혹은 기준점을 뺀다. 뺨이라고 하겠습니다. 뺨. 그래서 요거는 많이 쓸 겁니다. 시작점과 기준점을 뺀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벡터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벡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잖아요. 그렇죠? x 증가량은 x2-x1이고요. y 증가량은 y2-y1입니다. 그래서 A3를 무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그 다음 벡터 중에서 시작점이 0인 벡터.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점을 0으로 잡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를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포지션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요게 바로 기준점이라고 했을 때, 원점이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벡터를 우리가 전부 다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전부 다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벡터끼리는 더하는 게 덧셈, 뺄셈, 곱셈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인 의미로 하면 이렇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면은 C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대각선을 그리면 됩니다. 혹은 A 벡터를 평행 이동시켜 가지고 그리셔도 되겠죠. 왜냐면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뭐예요?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다가 평행사변형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점을 움직여도 되기 때문에 요 기준점을 움직여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 요 끝점을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요 벡터를 우리가 C 벡터라고 하고 A, B의 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이제 C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벡터의 합입니다. 자, 벡터도 뺄 수도 있습니다. 뺄 수도. 자, 벡터 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요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A 벡터랑 이제 B 벡터가 좀 약간 길어진 그런 형태고요. 자, D 벡터를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겠죠. A 벡터, B 벡터가 있으면은 이제 D 벡터를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은 A랑 D랑 더했을 때 B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A랑 D랑 더했을 때 B, 보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D 벡터입니다. 자, 그럼 D 벡터는 어떻게 해주냐? 자, 요거는 덧셈 뺄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B-A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두 벡터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마이너스 벡터를 기준으로 그린다. 그래서 뺀 게 기준이에요. 아까 기준점을 뺀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B에서 A를 뺀다는 것은 뺀 게 기준입니다. 요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기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D벡터다. 이렇게 보는 거. 자, 그래서 기하학적으로는 저렇게 볼 수 있는데 기하학적인 것과 수학적인 게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아까 두 벡터의 합을 우리가 뭐 평행사변형을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성분을 그냥 더하면은 기하학적으로 움직이는 것, 더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A 벡터 플러스 B 벡터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벡터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아까 뺀 게 기준. 아까는 B-A를 빼기는 했지만은 뭐 B를 뺀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다른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B 벡터를 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A 벡터 이렇게 B 벡터를 해주면은 이제 A-B가 있기 때문에 뺀 게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B-의 A 벡터다.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스칼라는 어떻게 되냐면 K를 그냥 상수라고 해서 그냥 K를 각각의 성분별로 곱해주면은 그게 스칼라 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A 플러스 B, B 플러스 A 요렇게 이제 우리가 교환 법칙을 성립할 수가 있고 교환이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결합 법칙도 우리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0, 0 플러스 A는 A. 그래서 더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을 항등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덧셈의 항등원이죠. 대표적인 덧셈의 항등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걸 우리 항등원이라고 하니까. 자, A 플러스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결국엔 수학적으로는 뺄셈이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원점이 될 겁니다. 자, 벡터의 합 기본적인 성질. 그래서 이건 분배 법칙이 가능하고 K도 역시 역으로 분배 법칙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은 자기끼리 곱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A는 역시 이거는 뭐예요? 곱셈의 항등원이죠. 항등원입니다. 그래서 1을 곱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단 0을 곱하면은 뭐예요? 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인데 이거는 반대 방향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는 반대 방향,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위 벡터가 존재를 하는데, 자,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단위 벡터를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보통은 좌표계에 따라서 표시를 해줄 때 단위 벡터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간 XYZ 혹은 평면 같은 경우에는 XY만 존재를 할 때, 자, 요 축에 대해서 축이랑 같은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I 벡터, J 벡터, K 벡터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X축 단위 벡터, Y축 단위 벡터, Z축 단위 벡터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 0, 0, 0, 1, 0, 0, 0, 1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방향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단위 벡터의 모양을 잘 보시면은 밑에 햇이 있죠. 이렇게 햇. 그래서 이렇게 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단위 벡터라는 뜻인 겁니다. 뭐 혹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혹은 요거를 이제 물결로 표시하는 분도 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햇을 많이 쓴다고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떤 임의의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쓰면은 뭐예요? 각각의 요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단위 벡터는 어떤 벡터의 크기만 곱해서 나타난다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임의의 벡터를 단위 벡터의 크기를 곱해서 나타내는 게 단위 벡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 A1, A2, A3를 각각의 I, J, K로 곱해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동력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로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벡터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곱셈. 자, 벡터의 곱셈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슬쩍 넘어갔지만은 스칼라 곱이 존재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점곱. 그래서 요 페이지가 이제 내적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도트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도트 프로덕트. 세 번째는 외적이라고 합니다. 외적. 그래서 이거를 가위곱 아니면은 십자곱, 가위곱 혹은 크로스 프로덕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번역은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자, 스칼라 곱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A 벡터의 K배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상수, 그냥 성분이 그냥 배수가 되는 K의 배수가 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스칼라 곱이라고 하고요. 자, 내적과 외적은 약간 다릅니다. 약간.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벡터의 내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트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도트 프로덕트. 자, 그래서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인 표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크기가 나란하게 있습니다. 방향은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요. 자, 이 두 개를 내적을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쓰냐? A 벡터 도트의 B 벡터입니다. 이게 점을 써줍니다. 점. 딱 동그랑이 이렇게 점을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자, A 벡터를 B 벡터로 이렇게 그림자 빛을 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을. 그러면 빛을 쏴주면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지겠죠. 그래서 요 그림자가 지는 거를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걸 정사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젝션 혹은 정사형.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림자가 있으면은 자, 이 그림자에 대한 길이가 아까 뭐였냐면은 이 삼각함수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함수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A의 코사인 세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 벡터의 코사인 세타와 B 벡터는 어때요? 방향이 같기 때문에 두 개를 그냥 곱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A 도트의 B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자, 길이가 A에 대한 길이는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 그 다음에 코사인이 존재하죠. A 코사인 B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A, B 길이 써주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고요. 자, 벡터의 내적의 특징은 뭐냐면은 조금 내적은 결과가 스칼라입니다. 방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은 방향이 없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도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값이 가져집니다. 그래서 A 벡터 도트의 B 벡터 도트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스칼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건 기하학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성분에 의한 거는, 자, 성분에 의한 거는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은 뭐 해주냐면은 곱해줘서 그냥 쭈르륵 더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방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도트의 B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분별로 곱해줘서 더해준다. 라는 겁니다. 자, 내적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자, A랑 B가 내적을 해서 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기하학적인 그림에서 A랑 B가 A 길이와 B 길이와 코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자, A랑 B가
이 길이가 0인 거를 곱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의미한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될 겁니다. 그럼 보통은 어떻게 되냐? 이게 0이 안 되면서 요게 0이 되는 거를 찾는 게 거의 일반적이겠죠. 왜냐면 A, B 둘 중에 하나가 길이가 0이면은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의미가 없는 애죠. 그렇지만은 길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0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뭐냐?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인 겁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세타가 90도라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 A 벡터랑 B 벡터는 역시 수직이다. 그래서 이걸 카티아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을 배우실 텐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좌표를 찍었을 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직각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좌표를 다 찍어봐서 그 좌표의 벡터를 계산했을 때 그 벡터 값이 내적 값이 0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10중 8구 수직이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0벡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벡터의 수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은 벡터의 길이를 내적으로 표현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랑 A가 내적을 하면은 자기 자신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제곱을 루트를 씌우면은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내적을 이용한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코사인 세타를 제외한 나머지 길이 성분을 다 넘겨준다. 근데 이 길이는 A 길이, B 길이는 이거를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내적을 하나 구하게 되면은 벡터의 각도도 역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는 내적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적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보면은 자, 5, 6, 7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해오셔도 되고요. 자, 1, 2, 3, 4는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건 스칼라 곱셈 분배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고요. 교환 법칙도 성립이 되고요. 자, A 도트의 A는 A의 제곱이잖아요. A 길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이렇게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가위곱 십자곱이라고 했는데 뭐 벡터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인데 아까 결과가 스칼라였죠. 왜냐면은 A 길이와 B 길이의 코사인 세타니까 방향이 다 사라진다. 하지만 외적은 방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외적은 언제 쓰냐면은 회전체를 분석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강체 회전을 계산할 때 외적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5장, 6장 공부를 하실 때 다시 앞에 있는 이 수학 내용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외적은 벡터다라고 하는 것은 요겁니다. 자,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하학적인 표현은 자, 오른손 법칙을 쓰는데 자, 오른손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엄지입니다. 엄지. 자, 오른손을 엄지를 세우고 나서 어떻게 되냐? 자, A에서 B, 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이 손가락을 이쪽으로 돌려주시면 엄지 방향은 어디를 가리켜요? 위를 가리키죠. 그쵸? 그래서 손가락을 쫙 펴주시고 A에서 B를 이렇게 화살표로 하면은 엄지가 위로 가리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오른손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방향은 윗방향입니다. 그래서 A의 크로스 B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기하학적인 표현은 어떻게 되냐? A 길이와 B 길이가 사인 세타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벡터의 크기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A, B 사인 세타가 벡터의 외적 공식은 아니에요. 그냥 길이만 나타낼 때는 이렇게 사인 세타로 나타내셔도 됩니다. 그냥 길이를 나타낼 때입니다. 자, 그래서 성분에 의한 내적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A 벡터나 B 벡터가 성분이 다음과 같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정력할 때 이 연산법을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A 크로스의 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냐? 자, I랑 J랑 K 이렇게 쓰고요. A, A2, A3, B1, B2, B3 이렇게 쓰고요. 자, 요거를 어떻게 쓰냐? 자, I는 요거 크로스. 그 다음에 J는 요거 크로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란색. K는 요거의 크로스로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자, K는 플러스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J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I는 다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로 하면은 A2, B3, B3, B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빠지고요. 자, J는 마이너스가 달려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A1, B3 마이너스 B1, A3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써주고요. A3, B1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그럼 밑에 식이 될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A1, B2의 마이너스 B2, B1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자, A 크로스라고, 이거 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A 크로스 B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크기가 0이다. 자, 길이는 존재하지만 크기가 0인 경우에는 사인 세타가 0이다. 즉, 무슨 뜻이냐? 0 혹은 180도다. 결국에는 평행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건을 잡고요. 자, 그 다음 외적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스칼라 곱스는 어디로 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분배 법칙도 역시 성립을 합니다. 분배 법칙도 역시 성립을 하지만은 단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 크로스 B와 B 크로스 A는 같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주냐? 마이너스 B 크로스 A입니다. 그래서 교환이 한번 됐을 때는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른손 법칙으로 요거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A 크로스 B를 우리가 해준다라고 하면은, 자, 요거는 윗방향을 가르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B 크로스 A는 거꾸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랫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달려준다. 그래야 플러스 위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벡터 곱을 함부로 막 곱해가지고 합성이 결합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려면은 뭐 삼중적이라고 그래서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마 제가 여기에 이 과목에 넣어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삼중적은 아마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 그 공업수학 2에서 아마 다루게 될 거니까 거기서 한번 참고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적은 삼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A 벡터, B 벡터라고 했을 때, 자, S라고 하는 것은, 자, 각각의 좌표가 다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좌표가 있다. 라고, 제가 X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2, Y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3, Y3. 이렇게 좌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벡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의 면적은 S는 2분의 1의 A 크로스 B의 절대값입니다.
즉 뭐냐, 2분의 1의 a 크로스 b의 사인 세타.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냐면 사인 법칙에 대해서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벡터의 도함수까지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자, 벡터도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 벡터도 뭐 이거 v 벡터라고 했는데 v 벡터도 안에 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at, 만약에 vt라고 했었을 때 각각의 at와 bt, ct 뭐 3차원으로 이렇게 벡터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미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다 미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벡터의 도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벡터가 일종의 행렬입니다. 그래서 행이 하나거나 열이 하나인 행렬을 우리가 벡터라고 정의를 하고요. 어떤 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의 덩어리를 의 성분을 미분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벡터의 도함수라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성분들이 각각 미분이 되는 거. 그래서 요거를 벡터의 미분이다, 도함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쓰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dv dt라고 하는 것은 v't. 그래서 보통은 매개분수가 시간으로 나타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v't라고 했었을 때 요거를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v'은 vt의 도함수라고 합니다. 자, 벡터도 마찬가지로 숫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미분 공식이 똑같이 작용이 됩니다. 보시면은, 자, 스칼라 곱은 0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 것만 미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곱의 미분이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 플러스, 어쨌든 뭐 곱의 미분을 헷갈리시면은 곱의 미분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C'V야 CV'인데 C'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수니까 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0이기 때문에 C의 V'만 남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벡터는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된다. 세 번째는, 자, 벡터는 내적과 외적. 자, 내적과 외적도 일종의 곱셈입니다. 그래서 도트라는, 프로덕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이랑 곱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을 영어로 프로덕트라고 하거든요. 뭐 멀티플라이 뭐 이런 표현도 쓰기는 하는데 프로덕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곱셈의 미분처럼 앞에 거 미분 플러스 뒤에 거 미분이다. 자, 외적도 앞에 거 미분 플러스 뒤에 거 미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5번은 뭐 기억을 해주시면 뭐 좋기는 하는데 이걸 삼중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우실 일이 있을 건데 뭐 그냥 제가 한번 넣어놨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적이라고 하는 것은 A의 도트에 B 크로스 C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미분, 중간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해서 쭉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작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이 굉장히 길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좀 좀 간단하게 나가려고 했었는데,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이, 좀 자세하게 좀 수학을,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자세하게 녹음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동력학 1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